칭찬의 기술을 익히자.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칭찬의 중요성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연구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부작용도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론적인 부분은 전문성을 띈 다른 책들에서 구하는 것으로 채워나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칭찬의 기술을 짚어보자. 예뻐졌네요가 욕이 된 이유는? 화사한 봄날에 한 여인이 예뻐선을 입고 모임에 나왔다. 문 앞에 있던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정말 예뻐졌네요. 그러자 이 여인이 입이 함지박만하게 찢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다. 우와, 정말 예뻐졌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자 예뻐졌다라고 말하며 다가섰던 사람이 금세 이상한 기운을 눈치채고 말했다. 왜 그러세요? 그러자 여인이 새침대기처럼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럼 예전에는 안 예뻤단 말이에요?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 이 여인은 처음에 한 사람이 예뻐졌네요라고 말할 때는 기뻐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왜 삐친 것일까?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 이 여인은 처음에 사람이 예뻐졌네요라고 할 때는 기뻐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왜 삐친 것일까? 어떤 말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말을 이루는 어휘와 문장이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 똑같은 말도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표현되는 언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소통을 위해서는 항상 귀마지 소통법에서 강조한 상상 목표, 즉 상대와 상황, 목적과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뻐졌네요. 이 말은 어휘만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좋은 말이다. 하지만 말하는 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듣는 이가 좋게 듣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말일 수가 없다. 말하는 이가 아무리 좋은 어휘를 나열해 좋은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짓는 죄가 무섭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는 정상 참작을 해주고 알고 짓는 죄는 가중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가 무섭다는 말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벌의 목적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계도를 통해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를 더욱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뜨거운 물에 모르고 손을 담그는 사람과 알고 담그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심한 화상을 입게 될까? 물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손을 담그기 전에 조심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덥석 손을 담갔다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라는 것도 이와 같이 여겨야 한다. 상대는 내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씩씩거리는데 나는 예뻐졌네요라고 말로 칭찬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이유도 모르게 예뻐졌네요라고 말을 해준 사람한테 미움이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그 사람이 예전에는 안 예뻤단 말이에요 라는 말로 예뻐졌네요 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는 표현을 해준 것은 정말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내 잘못을 꼬투리 잡는다면 더 나쁘지 않겠는가. 이 일을 계기로 내 잘못을 알아챌 수 있다면 더 이상 모르고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로 나를 비꼬았단 말이지? 두고 봐라. 내가 잘해주나. 많은 사람은 예뻐졌네요 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도 그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속으로만 복수의 칼을 간다. 그러면 칭찬을 했다고 착각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죄를 알아차릴 기회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어놓았다가 어느 한순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이 되고 적을 만들어 놓고 그 버릇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칭찬을 할 때는 반드시 모르고 짓는 죄를 경계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더라도 상대가 기분 나빠한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귀마지 소통법에서 강조하는 상상 목표, 상대, 상황, 목적, 표현에 따라 칭찬이 욕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진짜로 칭찬해보자. 그럼 예전에는 안 예뻤단 말이에요? 상대가 지금 예뻐졌네요 라고 말한 내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에도 예뻤지만 지금은 더 예뻐졌다고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미 삐쳐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말이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삐친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을 해도 상대는 더욱 기분 나빠할 일만 생기게 된다. 사실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첫 번째 사람이 예뻐졌네요 라고 하자 기뻐했던 여인이 두 번째 사람이 예뻐졌네요 라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삐치면서 그럼 예전엔 안 예뻤단 말이에요 라고 반문한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솔직히 예전에 좀 촌스러웠잖아요 라고 대답을 해버렸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더욱 썰렁해진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실제로 우리는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의도를 쉽게 알아차린다. 정작 말을 한 당사자가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칭찬으로 포장을 한 말을 상대가 칭찬으로 들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대화를 몇 마디 더 나누다 보면 칭찬으로 포장한 말은 금방 본색이 드러난다. 예전에는 안 예뻤단 말이에요? 솔직히 예전엔 좀 촌스러웠잖아요. 이 대화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사람이 예뻐졌네요라가 칭찬으로 포장한 말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다. 이 사람은 예뻐졌네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속으로 촌스러웠던 사람이 제법이네라는 본심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여인이 똑같은 말을 듣고도 두 번째 사람의 말에 기분 나빠했던 것은 예뻐졌네요라고 듣는 순간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느꼈기 때문인 것이다. 칭찬을 하려면 진심을 담아야 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어딘가 어색하기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경우가 많다. 진심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진심이 없는 말을 해서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해놓고 나는 칭찬을 했으니까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왕이면 크게 하자. 예쁘시네요. 멋지시네요. 정말로 예쁘고 멋진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기는 쉽다. 듣는 사람도 당연하다고 듣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칭찬을 하고 싶은데 막상 상대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예쁘지 않은 이에게 예쁘다고 하거나 멋지지 않은 이에게 멋지다고 했다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아서 관계가 더욱 서먹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칭찬을 익혀두면 좋다. 물론 기본적으로 말할 때 진심을 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사람 곁에 아이가 있다면 최대한 아이를 칭찬하는 것이 좋다. 어머, 아이가 정말 잘생겼네요. 어머, 아이가 어쩜 이렇게 예뻐요? 이런 식으로 남자아이는 잘생겼다, 여자아이는 예쁘다라고 말하면 무난하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 중에서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 물론 어쩌다 정말 아니다 싶은 아이를 만났는데 마땅히 칭찬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얼른 아이 얼굴 이렇게 말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머,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눈이 맑아요? 실제로 거의 모든 아이들의 눈은 맑게 빛이 난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칭찬할 거리를 찾으면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지만 어쩌다 정말 칭찬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처럼 모든 아이에게 통용되는 칭찬 정도는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칭찬을 할 때는 다소 오버를 해서라도 목소리와 제스처를 크게 하면 효과는 더욱 좋다. 어른인 당사자를 칭찬하고자 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외운 말로 칭찬이라고 했다가는 자칫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말보다 표정이나 행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더욱 오버를 해서라도 진심을 담아 친근감 있는 표정과 제스처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어머, 정말 어울리네요. 그 머리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야, 정말 표정이 맑으시네요. 무슨 좋은 기사도 있으십니까?
아부하라. 강호동은 비호감일까 호감일까? 강호동은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89년 18세에 백두장사에 오르고 난 후에 1992년 은퇴할 때까지 백두장사 7회와 천하장사 5회를 석권하면서 78의 왕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스스로 어린 나이에 천하장사에 오르면서 세상을 너무 얕잡아 봤다고 했다. 그래서 씨름판에 있을 때는 선배와 동료로부터 악동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방송에 입문하면서 씨름판을 주름잡던 카리스마를 그대로 유지한 채 최고의 방송인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1993년 당시 인기 개그맨이었던 이경규의 추천으로 문화방송 특채 개그맨으로 입사했다. 씨름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몇 차례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이경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네가 스타덤에 오르지 못한다면 나도 은퇴한다. 이 말은 개그맨이 될 것을 권하지만 씨름에서 은퇴한 후에 지도자 연수를 놓고 갈등하는 그에게 이경규가 자신 있게 한 말이라고 한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이경규는 최고의 방송인이 된 강호동이 결혼할 때 주례를 맡기도 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이경규를 존경한다고 밝히는 강호동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는 개그맨이 되자 코미디 동서남북에서 행님아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KBS ETV,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서 MC 대격돌 공포의 쿵쿵따 코너와 MBC의 강호동의 천생연분으로 최고의 MC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토크쇼인 SBS의 야심만만, MBC의 무릎팍도사, KBS2의 1박 2일, SBS의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강심장을 통해서 국민 MC로 인정받고 있는 유재석과 함께 최고의 연예인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다가 2011년 9월에 과소납세 문제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그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정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식 선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현재는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의 빌미가 되었던 과소납세 문제가 무혐의 처리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JTBC의 아는 형님, KBS의 우리 동네 예체능 등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유재석을 이기고 싶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분명히 따라 배울 것이 많다. 실제로 강호동이 처세술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볼 때마다 설득 강사로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살아있는 처세술의 교본처럼 느낄 때가 많다. 그는 일주일에 책을 2-3권 정도는 꼭 보면서 자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유재석, 이 상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최고의 진행자인 유재석과 이 영광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겠다. 2008년 KBS 연예대상을 수상하면서 그가 한 수상 소감이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며 유재석을 최고로 추켜세웠다. 더구나 그의 말 속에는 진정성이 묻어있다. 한때 MBC 인기 아나운서였다가 프리랜서로 첫 발을 내디딘 김성주 씨가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면서 앞으로 강호동처럼 최고의 MC가 되고 싶다고 하자 그는 얼른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배우려면 유재석한테 배워야 해요. 유재석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MC예요. 그는 게스트에 대한 배려가 뛰어나고 나보다 표준어를 더 완벽하게 구사해요. 또한 탁월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천재성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양쪽을 잘하는 MC가 바로 유재석이에요. 그는 자신을 유재석의 2인자로 자처하는 발언을 자주 하곤 했다. 그의 이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돋을 정도다. 이것은 처세술에서 최고의 아부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최고의 MC로 인정받고 있는 유재석에게 아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아부는 칭찬의 다른 이름이다. 출세와 성공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는 출세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 성공이란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공이란 나 혼자 마음먹기 나름인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고 출세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다.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이런 경험이 축적될수록 성과를 이루고 그것이 축적되어 주변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그것이 곧 출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출세를 꿈꾸고 있으면서도 출세라고 하면 왠지 100%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뭔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세란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세상의 부름을 받고 나와 만일을 위해서 봉사의 길로 들어선 것을 말한다. 나는 어느 출세만세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출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맞아, 저것이 내가 생각하는 출세야 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상사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아부를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출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어느 순간 아부란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부를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분명히 안 좋은 것이지만 전체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상사나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아부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부를 잘해야 한다. 그 다음부터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부의 기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부란 내가 상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칭찬 또는 예찬이라고 역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부와 칭찬의 차이는 무엇인가?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면서 알랑거림이라는 아부의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아부에는 질성이 없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아부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부를 할 일은 거의 없다. 이에 반해서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들어서 추앙해주거나 높이 평가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칭찬은 진실성이 담겨 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칭찬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칭찬한다고 하면 뭔가 버릇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부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아부의 진심을 담는다면 이것은 칭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던가. 또한 현실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칭찬을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맺고 있을 때 칭찬을 들으면 뭔가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칭찬하면서 혹시 뭔가 요구한 것이 아닌가? 윗사람이 칭찬할 때 아랫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랫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윗사람이 대놓고 아랫사람에게 아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진실성 있게 느껴질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아부를 음지에만 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왕이면 양지를 끌어들여 모든 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아부를 한다면 그만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맛본 성공의 결실물들을 바탕으로 좋은 의미로 출세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좋은 아부에 대한 접근인가.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진심을 담은 아부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음지에 있는 아부를 양지로 끌어올려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아부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